자, 이제 778페이지. 자, 내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는 공무원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내부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뭐 절차 방법 보지 마시고 바로 이제 그 쌍가루 2번에 내부 통제에 대한 유형이 나와요. 내부적 공식이 나왔고 다음 페이지 내부적 비공식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놓고 있죠. 자, 내부적 공식 자체는 통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내부적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나왔고 엘리트를 얘기할 때는 뭐 장차관 자체가 각각의 여러분들 부처에 있는 직원들을 법에 근거한 권한에 따라서 통제하고 있죠. 그걸 엘리트에 의한 통제라고 얘기하고 거기 이제 18부 5초 17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각 부는 그 부 밑에 있는 여러분들 실을 통제하고 실은 국을 통제하고 국은 또 과를 통제하죠. 그래서 이것을 18부 5초 17청에 의한 통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조정기구를 만들어서 계청제를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 통제하는 것들 몽땅 다 내부적 공식적 통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부적 공식 통제를 다른 말로 관리 통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리 통제 형태를 별도로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관리 통제를 별도로 정의놓고 있는데 하단에 관리 통제 유형 자체 해가지고 네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소, 두 번째 절차, 세 번째 감찰, 네 번째 운영 통제 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요소 통제를 얘기할 때는 행정의 구성 요소를 통제한다고 얘기하는데 행정의 구성 요소를 대표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적어보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예산, 예산은 돈이죠. 세 번째 조직. 요 세 개를 통제하는 것을 보통 요소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인사 통제라 그래. 거기 인사 나와서 안 나와서? 나오죠. 조직의 정원을 통제한다. 정원 통제가 바로 뭐다? 이게 조직 통제예요. 자, 그리고 거기 예산 통제라고 안 나와? 나오죠. 예산 통제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이거 다 요소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자나 구매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소 통제 그러는데 요소 통제는 보통 누가 담당하냐? 아까 교차 기능 조직 얘기한 거 기억나? 제가 교차 기능 조직을 얘기할 때 총무과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총무과 안에는 여러분들 제가 격리팀도 있고 조달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지. 그죠? 격리가 예산이고 조달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 나온 거야. 물자 및 구매 통제에 들어가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차 통제를 얘기할 때는 행정이 수행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 절차를 정해놓고 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고 어떤 식으로 보고하라 하고 절차를 정해 안 정해? 정하죠. 품위는 기한하는 걸 얘기해. 문서 기한에서 이렇게 올려 절차를 정해 안 정해? 정해놨죠. 자, 그 다음에 장부도 어떤 식으로 작성해 하고 작성 절차를 정해놓고 통제해. 이게 지금 얘기한 절차 통제를 얘기합니다. 자, 감찰 통제를 얘기할 때는 감사원에 의한 통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감사원 자체는 뭐하고 몰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게 운영 통제를 얘기할 때는 행정이 운영되는 전반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행정이 운영되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한다, 운영한다 같은 말 아니야. 그 시행적 통제 해가지고 행정이 운영되는 전반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맨 끝에 심사평가 진행관리 보지 마세요. 그건 요새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 그냥 운영 통제는 가장 포괄적 보편적인 통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출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출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가끔 여러분들 예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관리 통제 유형 자체를 집어넣고 잘못 연결한 거 고르는 문제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이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날개 OX 자 나온 거 보자. 일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감사는 내부 통제 공식 맞는데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여기 보자. 아까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 통제야 내부 통제야? 옴부즈맨은 외부 통제지. 근데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수석이니까 행정부형 아니야? 그럼 내부야 외부야? 그건 내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그러면 그건 예전 내부 통제야. 그냥 옴부즈만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외부 통제가 되는 거고 그것도 혼동을 해.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기능 조준은 아까 얘기했고 자, 그 밑에 나온 것 좀 보자 여러분들. 자, 반가로 2번 나온 거 보자. 자, 여러분 그대로 보자. 현생 보자.
자, 제가 아까 선생님 보세요. 행정 전반에 걸쳐 관리 자격을 전담하는 부서를 교차 기능 조직, 참모 조직이라 했어요. 그럼 참모를 얘기할 때는 자, 막류 아니야? 우리가 참모랑 막류를 대표하는 것은 보좌관, 비서관 그런 사람들을 보통 참모 막류 그러는데, 그럼 하여간에 막류는 기관장에 예속돼 있어, 기관장에 독립돼 있어. 기관장이 예속돼, 기관장이 수속 역할하는 게 막류야, 참모야. 총무과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행정안전부 총무과야. 그럼 누구에 예속돼 있는 거야? 행정안전부 장관에 예속돼 가지고 각종 여러분들 관리 자격을 전담해서 장관한테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무과는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해서 총무과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총무과 이 교차 기능 조직은 자 물어보자. 독립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날개 1번. 자 올해 지방직 작년도 지방직 구분 문제인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나온 거 봐.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 자격을 분담하는 제가는 참모조 있다니까지 맞지만 독립돼 있는 거야 기관장에 예속돼 있는 거야. 예속돼 있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독립돼 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2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게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거기 4번에 독립통제기관 나온 거 있죠. 화살표를 고 감사원 적어라. 감사원을 독립통제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또 배울 테고 다시 이제 옆에 이제 자 내부적 비공식 통제 나온 거 보자. 이것은 행정인 스스로 비제도적 방법에 통제하는 것을 내부적 비공식 그러는데 자 그를 대표하는 것들 세 번째 줄 기업본의 관료제의 대표성 이 바로 대표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능적 책임 아까 기능적 책임 기억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 얘기했죠? 비공식 조직, 공식 윤리 얘기했는데 특히 아까 공식 윤리는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 그러면 공식 윤리 아까 적은 거 기억났나? 기억나죠? 그렇게 숙제에서 영점 가져가시고 대표 관료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바람직한 행정 통제의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소극에서부터 뭐 적극. 소극은 뭐야? 위법만 다루는 거고 적극은 위법 그리고 부당 편법을 다 다루는 것이 바로 뭐야? 적극이죠. 그 다음에 사후에서부터 뭐로 간다? 사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시에서부터 계속. 일시란 말은 여기 보자. 영어에서 컨티니얼이 있고 컨티뉴어스가 있죠. 그럼 컨티뉴어스 그럼 뭐야? 계속적 그런 말이고 컨티니얼 그러면 했다 안 했다 단속. 그걸 일시라고도 얘기해. 생각나만 하는 거야. 생각나면 평소에 막 놀다가 공부하고 싶어. 그럼 충동적으로 공부했다가 또 안 해. 놀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아는 거지.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 어느 지역의 한 학생이 저기 부산대학교로 이렇게 얘기 들을까 못하겠다. 자 그만두자 여러분들. 자 그만둡시다. 거기 계속 봅시다. 일시에서부터 뭐로 간다? 계속적 통제로 가고 공식에서부터 비공식적 통제. 이게 바람직한 행정 통제 방향이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봤으면 여러분들 시마 노트에 자 시민 참여가 나오죠. 자 시민 참여는 뭐 출제에 나오는 것이 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이 시민 참여를 얘기할 때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여러분들 그 3번에 필요성 나오는데 우리 이제 교재는 시민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구분할 필요는 없고 필요성에서 어떤 식으로 함정파는지 그 형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디귿번의 별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자체가 참여하니까 정책에 시민의 이익이나 요구가 직접 반영이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정책의 질 향상에 해당한 밑줄 정책의 질 향상 밑줄 자 그리고 이제 자 효과 나온 거 봐. 효과. 자 선거나 국민투표의 미비점 보완이란 말이 나오죠. 선생님 보세요. 자 선거는 직접 민주야 간접 민주야? 철저히 간접이죠.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선거를 토대로 투표를 토대로 뽑죠. 그럼 지금 얘기한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 보완하는 게야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 보완하는 게야. 적어보세요. 간접민주제도의 단점 보완. 간접민주제도의 단점 보완. 미비점 보완 그런 말을 쓰거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금 얘기한 간접민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것을
간접민주제도의 장점의 극대화. 그럼 O가 돼 X가 돼? X. 기출문제입니다. 간접민주제도의 장점의 극대화 X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 교과에다 하나만 더 적어라. 하나만. 이거 적어라.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뭐의 제고? 능률성 제고를 가져오는 것. 지금 의견 시민 참여. 왜 그럴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니까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러니까 능률성 제고 되겠지. 이해했어요? 이거 많이 나온 표현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계에서는 1번의 별표. 1번의 별표. 시민은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비전문가. 비전문가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니까 당연히 행정의 전문성은 저희가 돼야 한다. 저희가 되겠고.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 맨 끝에 7번에 적어봐. 7번에. 정책 결정에 있어 비능률 초래. 정책 결정에 있어 비능률 초래. 자, 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비능률 초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 자체가 하여간에 참여한 거야, 안 참여한 거야? 참여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지연이 돼야 돼. 지연되는 거야. 그래서 비능률을 가져가.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비능률 초래예요,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정책의 질은 제고야 아니면 여러분 정책의 질 저하야? 제고. 왜? 정책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질은 제고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거를 정책 결정의 질의 제고에도 상관이 없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여간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 질은 제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헷갈려. 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악마 같은 기질이 있다 그랬죠. 사악한 기질. 여러분 틀리라고 자꾸 문제를 유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 바꾸기 얼마나 좋아.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비능률 철회, 정책 결정의 질의 제고. 됐습니까? 아까 간접민주제도의 장점의 극대화야 단점의 보완이야. 단점의 보완. 그렇게 함정파는 거다 문제. 시험 문제는 그 안에서만 나와요, 여러분들. 더 이상 뭐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번엔 또 장을 바꾸겠습니다. 790페이지 행정개혁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뭐 개혁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뻔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상식 갖고도 해결이 가능한 파트가 바로 행정개혁 파트예요. 자, 일단 행정개혁이 무엇인가 개념 한번 보자. 개념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자. 개혁은 여러분들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개혁한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서. 맞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동. 그걸 개혁이라고도 언급을 하죠. 자, 쌍거리블의 특정 나온 거 봐. 행정개혁은 목표 지향성. 제가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동 과정을 기억했으니까 바람직한 상태를 보통 목표라고 해야 하네. 그러니까 목표 지향성이죠. 변동이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여. 동태성이야. 변동되기 전에 행동 자체로서 표출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행동을 지향한다. 행동 지향성. 자,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개혁할 때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측면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개혁할 때는 이 개혁 자체가 과연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그걸 따져야 돼. 이 국민의 지지 여부를 정치성이라는 거야.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개혁할 수 있냐? 그럼 내년도 총선도 유리하겠고 대선도 유리하지 않아? 유리하겠지. 정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 이래서는 정부 내부의 개혁이 좀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하네.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도 꾸준히 해야 돼, 여러분들. 계속성을 지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말씀은 필요성 눈쳐먹고 자, 개혁의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측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론적 접근, 두 번째 관리기술, 세 번째 인간적 접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자, 일단은 구조론적 접근은 전통적 접근이야. 행정학은 30년대 이전까지를 보통 고전이라 전통이라 그래. 그래서 보통 전통적 행정학이라 조직론에서 추구한 전형적인 방법이 구조야. 구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구조 개편이야. 구조 개편. 기능, 예를 들어서 기구 개편 다 들어가는 거야. 영업 일과 이과를 통합했다. 이게 바로 그걸 뭐냐? 기구 개편, 기구 통합이죠. 구조 개편 그러거든. 그럼 영업 일과 이과 통합되면 중복된 기능은 정리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그 앞에 기구, 기능 등을 강조한 고전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직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꾼다 이런 말을 써 안 써? 쓰죠. 그래서 분권화 전략을 활용한다. 이것도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꾸는 것도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구조의 출발점은 업무의 배분이야. 영어의 스트럭처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 문장의 구조가 있어 없어? 그럼 스트럭처의 가장 기본은 문장의 오형식이야. 문장의 오형식은 문장을 나눠 안 나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을 나눠 안 나눠? 나누죠. 영어에서는 문장을 만들어서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지만 행정에서는 여러분들 배분, 분할의 대상이 문장이 아니라 업무를 나눈다 그래. 그 업무를 똑 잘랐어. 그럼 이거 총무과, 영어과 탄생이 돼야 돼. 되죠? 그럼 여기에 누가 권한과 책임을 져앉아. 그럼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도 구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선생님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구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업무의 배분 구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권한과 책임이 명료화되면 권한, 집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집권, 분권도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여러분 제가 30년대 이전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이전까지를 얘기할 때는 최고의 행정의 가치를 뭐로 파악했다? 능률성. 그리고 능률을 국대하기 위한 구조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된 것이 이게 바로 고전이야. 그러면 내가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준칙을 뭐라 그랬어요? 능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준칙. 이거를 제가 조직의 제원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령 통일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분업화 전문화의 원리 기억나나? 조정의 원리 기억나나? 기억나죠? 그러면 조직의 제원리를 사용한 개혁은 무조건 다 뭐야? 구조지. 조직의 원리를 사용한 모든 조건 뭐다?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리 전략이라 그런 말 안 나와서 거기 원리 전략이란 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포에 보시면 분권화 확대 얘기했고, 자, 통설 범위는 뭐예요, 여러분들? 통설 범위의 원리, 조직의 제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계층제 들어가는 거예요. 분업의 원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멍땅 다 구조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권한 수정, 직권적 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꾸는 게 의사결정 권한 수정이야. 여러분 직권적 구조에서 분권적 구조로 바꾸면 여기 보자. 의사전달 체계도 상의하달. 이건 직권적 구조지. 꼭대기에서 결정해서 무조건 지시를 내리는 게 이거 직권 아니야. 그럼 이건 직권적 구조에서 분권적 구조로 바꾸면은 하위 상달의 의사소통 구조를 가져간 거죠. 맞죠? 그래서 나온 게 의사전달 체계 수정도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업무의 적절한 배분 구조다. OX. O.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구조다. O. 직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 구조다. O. 상위 하달에서 하위 상달을 바꿨다. 구조다. O. 잘했어요, 여러분들. 조직의 제 원리를 이용한 접근이다. 뭐? 다시 봐봐. 오늘 표정이 다 멍청해. 어? 새해 첫날 왜 그래? 자, 여기 보자. 능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준칙을 뭐라 했어요? 조직의 제 원리.
그래서 조기제 원리는 분업의 원리 기억날 거야. 계층제 원리, 통설 범위 기억나요? 명령 통일, 조종의 원리도 있고 부서 편성의 원리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용하면 다 지금 이게 구조야. 그럼 물어보자. 분업화를 추구했다. 구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 계통을 수정했다.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이렇게 정리. 자, 말씀 이제 이번엔 관리 기술이야. 관리 기술은 여러분들 업무를 처리할 때 쓰는 관리 기법, 또 새로운 여러분들 장비, 전문화된 장비를 도입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관리 기술 조건이에요. 그래서 업무 기술과 절차, 장비의 전문화, 과학화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업무 기술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계량적 분석 기법이에요. 업무를 수행할 때 계량적 분석 기법을 도입해서 업무를 분석했다 할 때 계량적 분석. 이 계량적 분석을 대표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운 거 이거 기억나죠? 응? 베니피트 코스트 비용 편익 분석 어나리시스. 이거는 이펙티브리스 코스트 비용 편익 분석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이런 분석 기법을 무슨 분석 기법이라 그래? 체제 분석 기법. 기억나? 이거는 뭘 OR을 포함해 안 해? 거기 OR 운영 연구, 체제 분석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OR이랑 운영 연구는 다 계량적 분석 기법을 얘기하는 거야. 보다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EDPS하고 뭐 하나 PMIS는 다 뭐야? EDPS는 뭐야, 여러분들? 음담 패설이야? EDPS는 뭐야? 전자계산기야. 전자계산기. 보다 전문화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거야.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데 전자계산기야, 쉽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PMI는 행정정보체계. 행정정보체계는 뭐야?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체야. 새로운 컴퓨터 도입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장비. 관리, 기술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과학적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행정을 기업처럼 잘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비판이 있어. 과학적 관리는 여기 보자. 전통적, 고전적 조직 이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제가 30년 이전까지를 고전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고전을 대표하는 거 뭐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이건 앞에다가 전통적 조직 이론 적어놓고 이때 과학적 관리론 적어놓으니까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문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선생님도 뭐 대학에서 뭐 강의하고 있고 뭐 대학에 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은 학원서 강의는 야인이야. 선생님 야인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대학에서 여러분들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려는 교수들 자체의 의견을 따라야 돼. 그럼 교수들이 쓴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책들에는 어떤 A란 분이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기술, 전통적 조직이론은 기구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몽땅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 상식이 안 돼. 그냥 굳이 얘기하면은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에 초점을 뒀다. 여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 못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OR과 SA를 묶어서 뭐라 그래? 관리과학. 거기다 관리과학 하나 적어놓으세요. 관리과학. 자, 마지막 나온 게 인간적 접근. 이걸 이제 행태론적 접근 그러는데 인간의 가치관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치관의 행태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 변화시키는 기법. 우리 자 MT 가서 술 처먹고 그러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감성훈련. 감성훈련은 뭐에 들어가? 조직발전 기법 아니야. 조직발전. MT 가면 여러분들 보자. 대학교 MT 가면 여러분들 처음에 낯설더라 술 처먹고 뭐 친구 그동하고 야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여러분 대학 때 MT 이런 거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뭐 했어?
자, 하여간에 그럼 술 먹고 막 얘기하면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네, 그런 것들 조직 발전이야, 쉽게.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목표 관리는 MBO예요, MBO. MBO. MBO에서 강조한 인간관 확립은 X야, Y야. X 이론적 인간은 수동적 인간이야. Y 이론적 인간은 능동적 인간이야. 그럼 MBO에서 강조한 인간관의 확립은 X야, Y야. Y 이론적 인간관을 확립하는 게야. 그래서 Y 이론적 인간관, 가치관 대대에 확립해서 인간적 접근에 대응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관계론과 행태론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몽땅 결합한 접근을 그 밑에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세 개를 몽땅 더한 것을 뭐라 한다? 종합적 접근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개혁의 접근 방법들에 관한 내용들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가시고,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개혁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자, 과정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자.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혁안 작성하고 개혁안 집행하고 개혁의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혁안의 작성이 두 번째 단계 아니야? 그럼 작성은 누가 하냐? 조직 내부자, 공무원이 하냐? 아니면 외부자, 대학 교수, 아니면 연구단체에 있는 연구원들이 하냐에 따라서 장단점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내부 인사는 이제 공무원 시키는 거예요. 그 현직 공무원한테 개혁을 맡기면 여러분들 별도로 프로젝트 비용 그런 거 안 들어가.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내부 실정을 잘 하니까 집중적이고 간편한 개혁안이 만들어져. 내부 이익도 고려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한 개혁 자체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 밑에 후계자, 그전 대학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개혁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숲을 바라보면은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그래서 보다 종합적 객관적인 개혁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보다 종합적 객관적인 개혁안이 만들어지니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 할 때는 공무원의 이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공무원의 이익을 강조하는 개혁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대학 교수라든가 시민단체 연구원들이 개혁안을 작성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도 그래, 공감할 만한 개혁안이야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지를 해주죠. 이게 바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그러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가 확보됐으니까 정책인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 게 별거 아니에요. 내년에 총선이 있다. 그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그럼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부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외부 인사는 내부의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을 가능케 한다란다? 가능케 하겠죠. 그럼 양자의 장점이 없는 것이 양자의 단점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안 돼? 되겠죠. 하나 물어보자. 양자 가운데 물어보자. 현실성이 있는 건의안보다는 과격한 건의안, 그럼 뭐야? 외부 인사가 돼야 되겠지. 그건 그냥 상식이야. 아까 실현 가능성 있는 개혁안은 내부자라 그랬잖아. 옆에 날개 봐봐. OX 1번. 외부 인사에 의하여 개혁안이 작성될 경우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격한 건의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5가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자, 개혁의 성공 조건이 좀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읽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사항이에요.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정도로 제가 높아심 때 말씀드리겠는데, 4번의 별표.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개혁의 중복성의 고리란 말, 이 말 나오면 다 헷갈려요. 이 중복성이 바로 가외성이야. 자, 가외성은 여유분을 얘기하네. 하죠. 여기 보자. 개혁할 때는 여유분이 좀 필요치 않아. 개혁할 때는 얼굴을 좀 개혁하고 싶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 한지 침대 쓴 게 벌써 한 12, 13년 써서, 그럼 침대를 바꿔 방을 개혁하려고 그래. 뭐가 있어야 돼?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유 자금이 없어도 앞으로 10년을 더 써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적절한 가외성의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성의 배제 그러면 O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중복성의 배제 그러면 또 이상 맞다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닙니다. 중복성의 고려에 여러분들 그 별표. 가외성 그러면 또 맞히는데 가외성을 중복성으로 바꾸면 또 틀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방안이 쭉 나왔는데, 저항의 원인도 그냥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어려워하는 게 8번 봐봐. 타성을 얘기할 때는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을 타성이라. 야, 너는 타성해져 있냐? 이건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항이 안 해. 하겠지, 그 표현이에요. 이해했죠? 그거 좀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저항 극복의 대책이 쭉 나왔는데, 자, 옆에 이제 위의 내용을 박스로 정리한 게 나와. 하단 봐봐. 거기 규범적 협조적 전략, 두 번째 공리 기술적 전략, 세 번째 강제에서 세 가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규범적 협조 전략은 여러분들 개혁안을 작성할 때 관련 집단들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야. 그럼 그들의 의견 자체를 개혁안에 반영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설득 동그라미, 설득을 토대로 협력 자체를 좀 자꾸만 여러분들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 됐죠? 자, 그 밑에 공리기술. 자, 여기 보세요. 공리는 이 공리가 아니야. 공공의 이익은 이 공리야. 이 공리는 쉽게 실리야, 실리. 여러분들이 국어사를 찾아보면 공리 해가지고 실리로 나와. 이게 공리. 야, 너는 이렇게 실리적이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공리. 실질적인 이익을 보존해 주는 게. 자, 그럼 제일 먼저 개혁 시기의 조절과 점진적 추진은 기술이야. 이건 기술이야, 기술. 개혁안의 명확한 밑줄. 그 밑에 개혁의 공공성 강조 밑줄. 더럽죠. 여러분들 개혁의 공공성 강조는 뭐가 더? 규범 같잖아. 이거 비판 받는 거야. 아니, 이미 공공성 강조가 이게 규범이지 왜 공리기술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니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규범이야 공리기술이야?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개도 여러분들 규범이라 그러지.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기술 문제 나왔었거든. 개혁안의 명확화와 이렇게 나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의 사용.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개혁안의 명확화,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의 사용은 당연히 기술적 전략에 들어가. 기술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딱 생략해서 낸 거야. 생략. 해놓고 다음 중 잘못된 거. 내가 이걸 뭐지? 사회 규범 딱 집어넣고 잘못된 거 1번 정답이었어요. 기술 문제야. 문제낸 새끼 뇌를 뽑아놓고 싶어. 아니 생각해봐. 개혁안의 공공성의 강조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규범이지. 근데 다음에 기술이 보통 말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 그걸 문제로 내고 좋아하니.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 문제를 따라가야 돼.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낸 놈이 이상한 놈이는 걸 거기까지 이해하고 문제를 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요건 뒤에 생략됐으니까 생략된 거로 보고 뭐로 봐라? 공리기술로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득권을 고려해 주는 거. 그럼 뭐야? 공리기술이지. 기득권을 고려해 주는 것도 공리기술이지,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기득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것도 뭐야? 공리기술이지. 됐어요? 자, 맨 마지막 강제적 전략, 물리적 제재, 긴장감, 강제. 자, 그럼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최종적인 저항의 극복 방법 그럼 뭘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님이 여러분 설득도 해. 너 공무원 시험지 그만하고 취업해라. 설득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저 공무원 준비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날 오더니 너 아버지가 100만 원 줄게 공무원 시험지 그만하고 취업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저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음날 오더니 도끼를 갖고 들어와. 자 여기 보자. 정 안 되면 나중에 도끼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항 극복의 최종적 전략은 강제예요. 강제.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좀 참아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럴 수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져요. 그러니까 좀 참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자꾸 설득을 한번 해봐. 자, 그럼 그런 거고 세 가지 형태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792페이지에 날개 OX 1번 나온 거가 참여의 확대는 아까 공리기술이야 규범협조야. 규범협조. 이번에 자, 아까 제가 설득 이런 것들은 규범적 전략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2번 맞고. 우측에 맨 밑에 날개 최종적인 저항 극복의 방법을 얘기할 때는 강제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거기 보면 뭐 물리적인 제재, 불이익, 위협 가한다. 이거 다 강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봤으면 다음 페이지 갖고 행정기억 나. 이제 철저히 이거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데 그냥 가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잠깐 좀 보고 가겠는데, 자, 일단은 미국의 행정기억 나온 거 있죠? 미국의 행정기억 자체는 거기 일본의 클린턴 행정부에다가 밑줄, 그리고 오스문과 개블러가 파악한 정보제 창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들이 얘기한 게 기업가형 정부 형태의 구현을 강조했는데, 그 기업가형 정부 형태에다가 화살표 놓고 여기서 뭐라? NPM. 우리 NPM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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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신 분들은 우리가 다 이번 달에 배울게요. 이거 신공공관리론 자체에 근거한 개혁을 주도한 게 무기의 행정개혁, 클린턴 정부 행정개혁이고, 이 페이지 여러분들 대처 영국의 행정개혁 나온 거 있죠? 그래서 화살표 놓고 점진적 전략, 점진적 전략 들어보세요. 점진적 전략. 자, 대처는 이제 79년도에 보상 당수였죠. 그 정권을 장악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 자체가 제일 먼저 한 게 정부 조직은 능멸성이 있는 저 문제를 진단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능멸성 정밀 진단이라고 그래. 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비능률이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92년도 재무관리 개혁, 88년도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 재무관리 개혁 나온 거 있죠. 화살표 놓고 적어보자. 공무원 정원 상한제 플러스 총괄 운영 예산, 총괄 운영 예산, 이 두 가지를 재무관리 개혁안에서 제시해. 자, 공무원 정원 상한제를 얘기할 때는 정원을 딱 실링을 정해놓는 게야. 어? 만약에 여러분들 현재 공무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3,000명이다. 그럼 천장 2,500명. 그럼 몇 명이 초과돼서 500을 자르는 게야. 그래서 공무원 정원의 30%를 여러분들 감축을 시켜. 왜 영국 대처가 수상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두 차례 IMF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 그럼 복지표로 유명하잖아. 복지 정책의 모든 정부의 재정 자체가 투입되다 보니까 완전히 정부의 재정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 그래서 두 번이나 받아. 그래서 이제 대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쥐어 짠다고. 그래서 공무원도 30%나 여러분들 잘라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잘리게 안 잘리게. 근데 당시에 잘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부도 노동자들. 이게 여러분들 좀 생활이 어렵고 하층 세력들이 잘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대처가 미워 안 미워? 대처가 밉지 여러분들. 미운 거예요. 또 총괄 운영 예산은 다른 게 아니야. 여기 보자. 선생님 수업생 이런 얘기했죠. 경기가 좋고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은 자, 아들, 딸 앉혀놓고 너 용돈 얼마 필요해? 그러면 아들이 저 500만 원이요. 미안합니다. 500원 이상하다, 여러분들. 자, 저 뭐 10만 원이요, 20만 원, 30만 원 좀 얘기하래.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좋아, 딱 줘. 근데 아버지가 요새 사업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돼. 그럼 일단 앉혀놓고 아버지가 사업 안 되니까 너 한 달 용돈 10만 원 줄게. 10만 원 갖고 알아서 써. 이렇게 얘기하래. 하죠. 마찬가지야. 그럼 감축을 할 때는 위에서 총액을 정해서 밑에 주는 게 좋아, 안 좋아?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총액을 떨어뜨리면 그거 안에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중앙예산기관이라든가 여러분 행정수반 자체가 각 부처 예산 총액을 위해서 할당시켜주는 거야. 야, 국방성 너 10조 갖고 좀 써. 더 못 줘. 야, 너 저 상무성 너 5조 갖고 써. 그 안에서 써라. 우리 돈 없다. 그러면 총괄액만 정해지면 그거 갖고 알아서 운영하는 예산이야. 그래서 이러한 예산 제도를 운영을 해. 그래서 정부 재정을 흑자로 바꿔. 대처가.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한 거예요. 이게 82년도에 시작돼가지고 88년도에 완결이 이루어져. 정원도 여러분들 30% 감축 목표 달성했고, 그리고 예산도 흑자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후속 조치가 말 그대로 next steps를 얘기합니다. 거기 next step에다 화살표 놓고 적어보자. 책임 운영 기간 적어놓으세요. 책임 운영 기간.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책임운영기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이걸 여기서 만들어내. 대처가. 처음 나오신 분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대처 다음에 정권을 장악한 인물이 바로 메이저야. 그럼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 거기 뭐가 나왔어요? 시민헌장제도가 탄생해. 시민헌장제도 밑줄. 그 시민헌장제도를 얘기할 땐 여러분 대처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메이저 거에 혼동하지 마세요. 시민헌장제도를 행정서비스헌장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도 시민헌장제도가 88년도부터 도입이 이루어져. 미안합니다. 94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각 부처라든가 공공기관이 다 시민헌장제도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하여간 영국에서 메이저 정부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뉴질랜드 행정개혁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화살표 놓고 급진적 개혁 적어놓으세요. 급진적 개혁. 뉴질랜드 행정개혁을 뭐라 그런다? 급진적 개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급진적 개혁. 내용 보지 마세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처는 뭐라 그랬어요? 점진. 뉴질랜드는 급진적 개혁. 그렇게만 정리해 줄 것.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메이저 정부 때 뭐가 등장했다? 시민헌장. 그래서 첨삭지도 옆에 이제 보자. 행정서비스헌장이 아니라 시민헌장이야. 그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영국의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건데, 시민헌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자. 각각 중앙부처라든가 각 기관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가운데, 야,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선정을 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행 기준이나 방법을, 절차를 명시해놔. 그럼 만약에 그걸 잘 못했어. 그럼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습니다 하는 보상제도를 문서로 이렇게 표기를 해. 이걸 꼭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한 행위. 이걸 이제 시민헌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맨 위에 계속 나온 거 보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잘못된 상해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정해 공표하고 이해 실현을 주민에게 문서로 약속한 행위. 요새 뭐 승객 헌장이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뭐 경찰, 뭐 행정, 뭐 헌장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소방 헌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그 다음 봐봐. 다음 보자.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이 정한 새로운 시민의 법적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밑줄. 기존의 권리를 사용자, 유저, 사용자는 누구야? 시민이죠. 시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또 헌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약속을 했다 그랬지. 그래서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쌍가로 2번에 행정서비스 헌장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헌장을 제정할 때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고객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주의가 돼야 돼. 고객 중심주의. 자, 두 번째. 서비스 자체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구체성과 명확성을 둬야 돼. 선벌의 별표. 또 행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밑줄 가장 높은 수준의 탑 레벨이야. 이걸 최상의 서비스라 그래. 아니면 최고의 서비스란 말을 쓰죠. 탑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최소한의 서비스 그럼 5가 돼, X가 돼. 최소한의 서비스는 아니죠. 지금 797페이지 하는 게야.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야.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최적의 서비스로 바꿔서 5가 될까 X가 될까? 이건 5야 X야? X입니다. 최적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야.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됐습니까? 이건 숙제에서 가지고 가야 돼. 중요한 편입니다. 최적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서비스 가능해? 불가능해? 그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최적이라는 걸 안 쓴다고. 그 다음에 4번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왕이면 비용은 최소, 편익은 최대로 될 수 있는 서비스의 기준을 선정해야 되겠죠. 5번에 서비스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아직 이렇게 잘 안 지켜져.
철도 원장에 승객 원장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가동 여러분 철도 역사 같은 경우에 가면 다 이 승객 원장이 누구나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안 보여. 보세요, 봐봐. 선생님이 좀 유난히 지켜봤는데 안 보여, 여러분들. 선생님 소설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연되면 철도청에서 보상을 해줘. 30분 지연하면 얼마 이렇게 운임에. 그리고 뭐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체를 다 보상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내가 급한 일 때문에 철도를 탔어, KTX를. 근데 제 시간에 안 떨어지고 1시간 반 있다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 중요한 약속 자체가 파기가 되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 그렇죠? 그럼 이건 누구 때문에? 철도공사에 의한 일방적인 행위에서는 손실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거 그렇고 넣으면 안 돼. 더 해줘야지. 근데 그거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여러분들 뭐 이 지연되면 뭐 전액을 뭐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승객들이 볼 때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게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 무조건 철도가 여러분들 이게 연착하면은 거기 이제 그 승무원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저 철도가 지금 연장 40분 이게 연착됐는데 그 헌장에 따라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해줘. 그 설kom에 넘어가려고 그래, 여러분들. 이거 받아내야 합니다. 선생님 받아내가지고 다음번에 이용할 때 저기 뭐야 부산까지 가는 KTX 특실 내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 투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투쟁해? 이게 투쟁하니까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받은 적이 있어 얘기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다음번에 그러할 일이 있으면은 그 받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 6번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절차와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되겠고 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죠.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쭉 읽어보면 함정 파는 내용이 어딘지 대강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시민헌장은 그 밑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자, 일단은 1번 나온 거 보자. 정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 추상적 관계는 모호한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열차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통제를 어떻게 할지 몰랐잖아. 근데 헌장에서 이제 통제하는 방법이 나오잖아. 그래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근접, 가까운 통제, 가깝게 통제하고 싶었는데 인간들이 어떤 장애를 만들어 놨어요. 모르게끔 만들어 놨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게끔 이렇게 장막을 쳐놨잖아. 그 한계를 극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고 절차나 이행 규제를 외부로 발표한 거 아니야, 문서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품질에 미칠 표준화 구체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단점을 얘기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 공공 서비스의 성격은 뭐 공익을 구현한다, 정의사에 구현한다 해가지고 무형적인 성격이 강해.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금액으로 다 보상 조치해야 되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만약에 공익을 지원하는데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죠. 1번은 그 표현이에요. 2번에 행정 오류를 금전과 연계시켜 보내가는 편협한 경제 논리의 모든 걸 경제적인 보상, 얼마 보상이다. 저저에 따른 지역과 지나치게 서비스 기준을 표준화 구체화시킨 나머지 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창의성과 유연성을 저해한다고는 비판이 있다 없다? 비판이 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서비스 현장까지 내용을 쭉 학습했습니다. 자, 배운 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770페이지 펴보세요. 770페이지. 자, 아까 행정적인 특징을 얘기할 때는 일정한 의무를 전제한다 그랬죠? 행동의 결과야 원인이야. 행동의 결과야 원인 아니야. 이 페이지. 자, 아까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통제 기준은 뭐라 그랬죠? 공직윤리, 직업윤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제도하고 자율적 책임 기억나? 문책자의 외제성은 뭐야? 제도라 그랬죠, 여러분들?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별개의 것이다. 뭐야? 자율적 책임이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뭐야? 자율적 책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분해 두시고. 자, 논쟁 2명의 학자가 나와. 학자 누구야? 그렇죠. 프리드리히 또 한 사람. 파이노. 외부 통제. 파이노. 내부적 자율적 통제. 프리드리히. 자, 특히 프리드리히는
내부적 자율적 통제를 가져가면서 마음속의 기준 두 가지 형태를 설정해놨다. 국민적 정서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국민적 정서를 뭐라 했어요? 정치적 책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걸 뭐라 했어요? 기능적 책임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수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자, 773페이지. 자, 행정통제 유형은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있지? 자, 거기 들어보자. 다음 중 통제 유형 가운데 이질적인 것. 1번 민중통제, 2번 입법통제, 3번 사법통제, 4번 옴부즈만 통제. 몇 번? 1번. 다른 건 다 공식이고 민중통제만 뭐야? 비공식이지. 이렇게 묻는 것 한 문제.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입법통제의 한계 보세요. 한계.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보자. 입법통제의 한계를 얘기할 때는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한계를 갖고 있다. OX. 5죠. 행정의 전문성에 의한 제약이 있다. OX. 5. 여러분들 근대 국가 때 가장 중시한 통제들은 뭘까? 그건 입법통제지. 왜? 근대 국가가 바로 입법국가니까 입법통제를 가장 중시하겠지.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법통제를 얘기할 때는 물어보자. 소극적 구제야? 적극적 구제야? 소극, 사전이야? 사후야? 사후적 구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 부자기를 다 다뤄 자기만을 대상으로 해? 부자기만을 대상으로 해? 자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사법통제나 입법통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뭐가 등장했다? 옴부즈맨이 등장했다. 자,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 의회의 기관이야? 행정부 기관이야? 의회의 기관. 헌법기관이야? 법률상의 기관이야? 헌법기관. 진정적, 직권적 조사가 다 인정된다. OX. 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할 때는 직접적인 통제야? 간접적인 통제야? 간접적인 통제. 자, 그러나 적극적 통제야? 소극적 통제야? 적극. 왜 적극이야? 자기 부자기를 다 다루기 때문에. 자기를 합법성, 부자기를 합목적성 얘기했어요. 자, 옴부즈만은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OX. 없죠. 없죠. 그래서 와칭도구 위다 티스 얘기했잖아. 조사하고 건의하고 비판하고 공포 이것만 갖고 있지 직접적으로 무효할 수 있는 거라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 이름 얘기해봐. 국민권익위원회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인데 어디 소속?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야. 자, 법률상의 기관이야? 헌법기관이야? 법률상의 기관. 자, 신청, 직권 둘 다 인정된다. X, 뭐만 인정이다? 신청적 조사만 인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됐죠? 그 정도는 숙제에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내부 통제에 관한 내용은 쉬운 거고 779페이지 하단에 관리 통제력이 쭉 나왔는데 자, 물어보자. 정원, 인사, 예산, 물자 통제하는 거. 요소 통제. 요소 통제. 직무 감찰, 회계 검사. 교재보고에 감찰 통제. 무슨 통제? 감찰 통제. 보고 장부의 적정성. 뭐야? 절차 통제. 가장 포괄적인 통제. 운영 통제.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781페이지 자,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을 더 정리해 보겠는데 자, 이건 보지 말고 이게 거기 들어보세요. 시민 참여는 OX야.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다. OX. X. 전문성 제약이죠. 정책의 질에 저하를 가져온다. X. 질의 제고죠.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OX 그러지 마.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자, 여기 보자. 정책 집행에 있어서 뭐의 제고? 능률성 제고야.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비능률. 쉬운 내용인데 표정은 이상해. 자, 여기 보세요. 마라톤에 나왔던 개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상한 표현 짓고 있지 마. 선생님들 표정을 흉내내고 싶잖아. 자, 선생님 보세요. 시민 참여는 대의민주주의가 간접이야. 장점의 극대화야. 단점의 보완이야. 단점의 보완. 좋습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자, 행정개혁 파트. 자, 페이지 791.
자, 메뉴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세 가지 형태 얘기했죠. 구조, 관리기술, 인간적 접근. 자, 물어보자. 기능 중복의 제거 뭐야? 기능 중복 제거. 아, 기구 구조. 직고라 분고라. 구조. 의사 전달 체제의 개편. 구조. 업무의 적절한 배분. 구조. 잘했어요. 원리 전략. 구조. 조직의 재원리를 원리 전략 얘기합니다. 고전적 접근. 구조. 자, 새로운 장비의 도입. 관리기술. 새로운 컴퓨터의 도입. 관리기술. 체제 분석 기법 OR EDPS를 활용했다. 관리기술. 잘했어요, 여러분. 가치관의 행태의 변화. 인간적 접근. 조직 발전 활용했다. 인간적 접근. 됐습니까? 조직 발전이 감소 훈련 가치관 태도 변화시킨 걸 얘기해요. 자, 하단에 개혁의 작성 주체, 외부 인사, 내부 인사. 나왔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고 고개 들어봐. 실현성 있는 개혁안 작성, 내부 인사. 개혁안이 과격하다. 외부 인사. 국민의 지지 확보 용이하다. 외부 인사. 개혁의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외부 인사.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능케 한다. 외부 인사. 조금만 생각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개혁의 성공 조건에 중복성의 배제야, 중복성의 고려야. 고려. 자, 저항 극복의 전략 세 가지 좀 되겠죠. 참여의 확대. 규범협조. 자, 물어보자. 설득. 규범협조. 이익의 보장. 기술공리. 개혁의 점진적 추진. 그건 기술이야, 기술. 개혁의 점진적 추진은 기술이야. 근데 거기다 사회의 규범에다 하나 적어봐. 규범사회에다 화살표 놓고 적어봐. 규범사회에다 적어봐. 화살표 놓고.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충분한 부여.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충분한 부여. 그건 또 규범협조적 전략으로 파악을 해.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의 충분한 부여. 그건 뭐로 본다? 규범협조. 개혁의 점진적 추진은 기술 공리. 아이, 더러워. 그죠? 근데 문제는 애들은 더러운 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애들이 다 변태야. 그러니까 그런 점 가지고 가시고.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그렇죠. 공리기술. 저항 극복의 최종적인 방법. 강제.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시민헌장. 자, 시민헌장의 기본 원칙. 자, 물어보자. 최상의 서비스야, 최소한의 서비스야? 최상의 서비스. 최적의 서비스 OX. X라 그랬어요. 자, 서비스 헌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서비스의 구체화 표준화에 따른 국민 기대 수준을 명확하게 해줬다. OX. O. 행정 서비스 헌장은 행정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한다. OX. X. 너무 지나치게 표준화시킨 나머지 유연성이라 창의성을 저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문제가 한 문제. 자, 행정 서비스 헌장은 어느 정부 때 등장했어? 1번 대처, 2번 메이저 정부 때. 메이저 정부야.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진도는 다 끝났고, 자, 이제 보자. 자, 진도는 끝났고,